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상 초유의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 80분, 1시간 2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례적이라고만 할 뿐 아직까지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태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네. 부검을 이제 곧 시작을 할 것 같고 이제 이미 부검이 진행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원인을 저희가 예단하기 분명히 어려운데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살짝 앞에 개요를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6일 날 이대 목동병원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은 말하자면 원래 10달 안째 좀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애들을 이제 챙겨주고 하는 데인데 거기 오후 5시 44분에 한 그 신생아가 갑자기 심장이 멎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7시 23분 또 9시 8분에 또 다른 신생아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그 9시 반부터 10시 53분 사이에 이 미숙아 아들 4명이 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면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A셀, B셀, C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이거 22명이 들어가는 그런 신생아실인데 이 아이들이 한 군데 모여 있던 요 6명이 모여 있는 데서 4명이 지금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예. 나란히 붙어 있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측도 아이들이 사망한 원인을 지금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아이들의 시신에 관해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부검이 시작됐고, 또 보건당국에서는 이것이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예.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선 외부적인 요인들을 먼저 챙겨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관한 내부적인 거를 챙겨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는 상태긴 그렇습니다. 한데 저희가 그래도 추측을 해보자면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것이 이제 그 감염병이라든지 아이들 자체의 그 몸이 약한 데서 오는, 그러니까 네.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니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장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거일 수가 있고 예. 또 한편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어떤 그 여기 의료기구나 수액 뜻은 오염이 있는 경우 예. 또는 그 이 약을 투여할 때 예. 거기다 잘못해서 과다한 양을 투입한 경우 그리고 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혈관으로 들어가는 그 튜브가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우유나 이런 걸 넣어주는 영양 튜브가 있거든요. 혹시 이게 바뀌어 들어가는 경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아이들이 망막에 약하기 때문에 조산아들은 예. 컴컴하게 해두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외부적인 실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반 감염병으로 보기 현재로서 조금 어려운 것이 아무리 미숙이라 하더라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은 아무런 증세가 없이 갑자기 심장이 섰고 그리고 갑자기 다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가 나올 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황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신고를 기자회견을 이대 목동병원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신고를 본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병원에서 한 게 아니라 경찰에서 이미 신고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뭔가 미심쩍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이제 가서 이제 면회를 하고 하는데 어느 이제 그 부모의 경우에는 그 16일 날 낮에 12시 반쯤에 갔더니 아이가 심박수가 한 200씩 넘어가고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거 좀 이상하다. 간호사에게 그 전문의를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시 되니까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5시 반쯤에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뭔가 병원이 소홀히한 것이 아니냐. 예. 더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이제 10시 53분까지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 신고도 안 하고 예. 아마 그 보호자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경찰에. 예. 아이들이 지금 2명이 죽었고 지금 여러 명이 좀 죽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거기에 출동을 했고 관할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이 보건소에 연락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대병원이 관할 당국에 대한 신고나 무슨 협조도 받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 저 살리지도 못하고 한 예. 그런 사후 대처 과정, 특히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유족들에게 일단 이 아이들의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으니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예. 유족들은 알리지도 않고 기자들 불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제대로 아이들을 챙긴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이번 사건이 이제 정리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리가 되려면 매뉴얼이 분명히 없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을 먼저 열고 유족들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유족들인데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그 취재 기자가 현장에 갔더니 유족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도 많이 영상에 담아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 자기 가족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바로 즉시 그 가족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보면 이 아이들의 부모에게는 연락 안 하고 기자회견을 먼저 했다는 것은 결국 병원의 사회적인 평판만 신경을 썼지 이미지만 신경을 쓰는 실제로 이렇게 가슴 아파할 부모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대 목동 병원이요. 이렇게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참 그 본인들로서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긴 하겠지만 2014년대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축농증 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예. 엑스레이가 좌우가 바뀌었답니다. 몇백 개 바뀌어서 그중에 123명은 오른쪽 한쪽에만 축농증인데 딴 쪽을 잘못 치료를 했답니다. 100몇십 명이. 예. 그런 게 있었고. 황당하죠. 또 작년 7월에는 그 태어난 지 한 5달 된 아이에게 수액을 넣었는데 링게르 세타 그 안에 날벌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그 제조한 회사가 잘못이긴 하지만 아니 간호사나 의료진 이걸 챙겨야 되는 거 뻔히 아닙니까? 보일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환자 보호자가 밝혀낸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작년 7월에 또 그 신생아실에 있는 간호사가 예. 또 결핵에 걸렸어요. 예. 그래서 신생아 2명에게 잠복성 결핵이 또 나타났거든요. 그런 신생아들 특히 이제 미숙아들은 굉장히 취약한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부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전북 전주에서 네. 5살 고준희 양이 실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주에 사는 5살 된 고준이라는 어린이가 예. 지난달 18일 날 그 계모의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다 그 계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뻘이죠. 예. 그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뒤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신고가 안 되고 있다 신고를 했어요. 아이가 없었다고. 예. 없어도 신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이제 경찰이 동원이 돼서 주의를 다 찾고 있는데 지금 전혀 흔적이 없고 뭐 제보나 단서도 제대로 된 제보가 없고 단서도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애로에 처해 있고 예. 또 한편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가 없어지게 되면 아무리 길어도 하루가 지나면 아이를 찾기 마련 아닙니까? 예. 대부분의 실종 신고의 경우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되거든요. 근데 예. 이 경우는 20일이 지나도록 신고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계모 쪽 이야기는 아이 아버지가 그날 자기하고 싸웠는데 친아버지가 데려간 줄 알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친아버지는 아이가 그 계모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걸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상식에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경찰도 혹시 그것이 강력 사건이나 아이에 예. 대한 학대 사건이 아닐까 하는 점을 의심을 두고 그 계모와 아버지 또 외할머니 격인 계모의 어머니까지 지금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들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 당장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버지와 계모 이 두 사람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는 이미 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했고 뭐 특별한 문제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없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그 위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뻘 되는 이분들에게 계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 외할머니 예. 뻘이죠. 외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계모니까 정확한 외할머니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쪽까지 지금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 뭔가 알아내려고 한다는 건 경찰이 여기도 어떤 뭔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우선 실종의 경위가 좀 석연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아이가 없어지게 되면 연락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20일 뒤에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때 이제 뭐 서로 싸우고 나갔다. 근데 사실상 이 계모와 한 1년 정도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싸웠다가 한 20일쯤 뒤에 서로 우리 잘해보자. 이래서 아이 어디 갔냐 했더니 그때 찾아보니까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석연치가 않죠. 그리고 싸웠다면 서로 그 아이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고 한데 예. 더더군다나 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참 불쌍한 아이거든요. 계모도 아니고 계모의 어머니, 예. 외할머니 뻘 되는 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하거든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없었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 예. 근데 이 아이가 아직 그 의사 표현은 제대로 할 수 있다고는 발달 장애가 좀 있는 예. 하는데 과연 그 이 좁은 동네에서 아이가 5살 배기 아이가 걸어가봐야 얼마나 걸어가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속 이제 혹시 강력 사건이 아닐까. 물론 이제 뭐 이 부모나 이 외할머니의 것이 아니고 또 흉악한 또 범인들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강력 범죄 가능성을 두고 계속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된 만큼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건입니다. 이 만남을 거부하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했어요. 이 남성에게 22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하던데요. 예. 같은 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만나자라는데 이 여인이 거절을 하니까 예. 새벽 4시에 그 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3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본인은 나 그 당시에 술이 많이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원은 그 당시에 살해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도 가져가고 한 걸로 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2년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우리 예전에 보면은 뭐 평소는 좋은 사람인데 술 먹어서 그랬겠지. 예. 이렇게 해서 형을 감겨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사실 지금 대법원이 만든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술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형이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술을 먹고 정말로 완전히 사물을 변별 능력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그것도 평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술 먹으면 정신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 형을 감경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술 먹으면 정신이 완전히 가버리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경우는 감경 안 해준다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사건은 사물을 변별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술 한잔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살인 사건도 그렇고 예. 또 성 관련 범죄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데 지금도 이제 술 먹어서 그런 것인가 감겨달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그럼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이 주치감경에 대한 부분. 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치감경을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정신이 완전히 없었다 하는 경우에는 예. 감경의 필요가 있겠죠. 그건 뭐 술뿐만 아니라 약물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주치감경 주장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평소는 괜찮은데 술 먹어서 예. 그렇다.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술에 대해서 너그러운 그런 반대하죠. 농경사회에서의 예.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예전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술 먹고 운전했다. 그걸 뭐 엄벌할 일이 있냐. 그게 몇십 년 전엔 그랬었죠. 예. 그렇지만 오늘날은 술 먹고 운전을 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습니까? 살인이죠. 엄벌합니다. 예.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늘 복잡한 이 사회에서 술을 먹어서 저지른 범죄 용서해달라는 건 이제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온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